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22 신경인지 장애 간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고 학습 목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신경인지 장애라고 하는 것은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어떤 의식이나 기억, 언어, 판단 이런 것이 인지적 기능이죠. 커그니티브. 여기에 심각한 디펙트, 그러니까 어떤 결손이 나타나는 장애예요.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주요 신경인지 장애와 경도 신경인지 장애로 분류가 되는데, 노인의 가장 대표적이고 심각한 질환으로서 중앙치매센터 조사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83명인데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한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치매 유병률이 10.2%이기 때문에 현재 고령화 속도에 따르면 2040년에는 2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치매는 머리가 좋건 나쁘건 예전에 석사 박사, 박사 후 연구원, 그리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100% 치매 안 걸릴 수 있어. 그거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인지장애 질병 특성상 치료보다는 발생이나 진행을 막고 유지와 악화 방지에 힘써야 하기에 신경인지장애 대상을 조기에 선별하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년부터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간호사는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핵심 역량을 함양해야 하겠죠. 그 100% 치매 국가 책임제는 그거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세금으로 이런 것들이 다 세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장애 원인을 보면, 인지라고 하는 것은 커그니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진행하고 유지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판단, 통찰, 통합 및 기억 능력을 포함하는데 의사결정, 문제 해결, 환경의 해석이나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데 중요하죠. 주요 신경인지장애, Neuro Cognitive Disorder라고 하는 것은 원인은 상당히 다양하고 이러한 질환에 노출된 대상자의 사후 부검 후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가설에 따라서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장애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를 하죠.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알츠하이머 병은 진행성 뇌 장애예요. 그래서 서서히 발병하지만 언어나 운동 기능의 상실을 포함해서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성격이나 행동 변화가 심해지죠. 그래서 거의 이 프론탈 로브로 오게 되면은 망상 환각을 보이고 위생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배우자를 또 식구들을 때려요.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죠. 뇌신경의 위축, 노인성 반점, 제3, 4 뇌실의 확장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연령에 따라서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발병부터 사망까지 평균 8에서 10년 정도 경과를 하고, 알츠하이머병은 특히 65세 이후 발병률이 높아요. 그 전에 40대, 50대도 올 수 있어요. 네, 염색체 21번, 14번, 19번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유전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단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 측두엽 신경인지장애,
frontotemporal, 그러니까 이마하고 우리 귀 옆에 측두엽이죠. 여기에 신경인지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두엽과 측두엽을 주로 침범하면서 생기는 degenerative, 퇴행성 뇌질환의 일종이고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알츠하이머 병과는 달리 기억장애나 방향감각 소실보다는 성격 변화와 행동장애가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는 웃음, 목적 없이 집 밖으로 배회하거나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행동, 반복적인 행동, 문을 수시로 열고 닫고, 이유 없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같은 말이나 노래를 반복하기 등 이런 어떤 기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루이 소체 신경인지장애, Neurocognitive Disorder with Lewy Bodies. 그래서 이 루이 바디스, 그러니까 이게 체죠. 루이와 같은 루이체라고 해서 호산성 세포질 내 봉입체, 루이 소체가 대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원인 질환으로 전체 신경인지장애 10에서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루에도 아주 극도로 다양하게 변하는 기억력의 감퇴나 시간 및 공간에 대한 진압력을 상실하는 인지장애가 나타나죠. 질병의 초기부터 환시나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파킨슨병보다 신경인지장애 증상이 심하고 운동 증상으로는 대부분 경직만 일어나고 느린 행동이나 몸의 떨림은 덜 일어납니다. 그 다음 혈관성 신경인지장애, Vascular Neurocognitive Disorder, 알츠하이머병과 비슷한 증상인데 발병이 빠르고 기능이 빠르게 변화하다가 유지되고 다시 급속히 변화하다가 그 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죠. CT나 MRI에서 대뇌 피질과 피지라 구조의 혈액 공급 부족에 따른 병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석회화된 물질이 혈관강을 좁혀서 빈혈이나 부지나 순환을 초래하고 결국 대뇌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 HIV 감염으로 인한 신경인지장애. HIV 감염이 신경인지장애나 다른 신경계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한 신경인지장애에서는 가벼운 감각장애부터 전반적인 기억이나 인재 손상과 심한 근육장애까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신경인지장애, 파킨슨스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베이잘 갱글리아, 기저핵 신경세포의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전, 떨리는 거죠. 트레머, 그 다음에 강직, 운동 완만증, 불안정한 자세를 특징으로 보이면서 천천히 진행되는 신경계 질환이에요. 이런 파킨슨병 환자의 20에서 60%가 인지장애를 나타내는데, 인지, 운동, 기억 기능과 함께 계획관리 조정 능력도 저하가 됩니다. 그 다음 헌팅턴 병으로 인한 신경인지장애, 대뇌가 위축이 돼요. 혹은 뇌신경 세포의 그 마이엘린 수초가 탈락이 되고 뇌실이 확장이 되면은 무도병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우성 유전 질환이죠. 성격 변화 나타나고 기억력 장애, 인지 능력의 저하 등을 보입니다. 보통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발병해서 10년에서 20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지 장애, Traumatic Brain Injury. 뇌손상으로 와서, 그러니까 외상을 당해서 뇌가 이제 손상이 당하면 인지장애나 행동변화의 정도와 종류는 손상받은 뇌 부위와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한 부위만 손상되었다면 인지상태가 안정적이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복적인 외상은 인지 기능을 서서히 퇴행시켜서 신경인지 장애에 이르게 하죠. 그 다음 프라이온 병으로 인한 신경인지 장애예요. 프라이온 디지즈는 단백질, 프로틴과 그 다음에 비리온, 이 비리온이 바이러스 입자거든요. 이게 합성어로 크로이츠펠트-제이콥 디지즈, 크로이츠펠트 야콥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지장애는 40에서 60세 성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중추신경계 장애로 시각의 문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나 조정의 문제를 보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픽스 디지즈 이런 것도 이제 전두엽과 측두엽의 손상을 받은 퇴행성 뇌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엽하고 뇌에서도 이 프론탈 롭하고 템포랄 롭에 어떤 손상이 온다면은 참 이 제대로 어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행동 특성을 보면은 인지 영역, 즉 복합적 주의력, 계획 관리, 조정 능력, executive functioning, 학습, 기억, 언어, 지각, 운동, 사회적 인지 기능에서 이전보다 감소를 보이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는 주요 신경인지 장애와 경도 신경인지 장애가 포함이 되는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경도 신경인지 장애로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장애가 나타나면 주요 신경인지 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경도 신경인지 장애와 주요 신경인지 장애는 같은 질환의 초기 상태와 후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경도 신경인지 장애는 조기 중재를 통해서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겠죠. 후기 상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 치매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은 완벽한 치료는 없는데 이 질병의 어떤 그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진행성의 속도를 늦추는 게 바로 치료 방법, 인터벤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요 신경 인지 장애는 DSM-4에서의 치매와 같아요. 우리가 디멘치아가 DSM-5로 오면서 신경 인지 장애로 이게 바뀌었죠. 용어가 기억 장애와 실어증, 아파지아, 아프렉시아, 실행증, 아그노시아, 실인증, 그리고 계획관리 조정 능력과 같은 인지기능 손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의 장애가 주요 및 경도신경 인지장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초기 증상인데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고 이미 학습한 것에 대한 기억을 점차 잊어버리죠. 예를 들어서 익숙한 물건을 둔 자리나 불위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후 장기 기억에도 손상을 받으면서 자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평생 해오던 직업이나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우려고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작화증이죠. 그래서 작화증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려는 의도보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헤어나려는 노력의 하나이죠. 현재 사건에 대한 기억을 보유할 수 없고 과거 기억을 더 잘 간직하기 때문에 현재 사건을 과거에 두고 과거의 일을 현재에 둡니다. 그러다가 차츰 진행이 되면서 과거에 집착함으로써 현재에 비효율적으로 기능하고 과거의 것을 더 오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 시간이나 능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더 혼란스러워지죠. 신경인지장애의 정도가 심각해질수록 시간이나 장소, 사람 등에 대한 진압력이 손상되며 심각할 경우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오리엔테이션이 떨어져요. 익숙한 물건이나 친한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면서 시작되는 실어증, 언어의 장애는 그것, 저것 등 애매한 단어나 대명사를 많이 쓰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큰아이를 낳고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낳고 또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또 갱년기를 겪으면서 저도 모르게 사람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심화가 되면은 이러한 언어의 장애가 생길 수가 있죠. 때로는 반향어나 말 되풀이증, 첫 단어나 구절을 반복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죠. 계속 한 가지 생각에 머물러 대화가 반복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 보석증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불분명하게 발음하다가 결국 언어 기능을 모두 잃음으로써 점차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이 됩니다. 운동 기능에 문제를 보이는 실행증으로 옷을 입거나 요리를 하는 자기관리 활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중증 단계에 이르면 걸음조차 뗄 수 없게 되어서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실인증으로 인해서 환자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계획관리 조정 능력에 결함이 되면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을 못해요. 이러면은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능력도 저하가 되겠죠. 식사 계획이나 금전 관리 등 일상생활의 기능에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억에 문제가 발생하는 초기나 인지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시기에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이 심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분이 불안정해지고 뚜렷한 이유 없이 감정적 폭발을 보였다가 곧 괜찮아지는 일이 잦고 분노와 적대감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환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잘 적응하지 못할 때 심한 초조를 보이다가 언어적, 신체적 공격, 야간 배회, 초조, 통제할 수 없는 행동 등의 어떤 파국 반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경인지 장애의 경우 판단력의 저하로 자신의 결함이나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운전을 하다가 앞에 오는 차를 들이받기도 하는 등 사고의 위험도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호과정을 보면은, 자, 먼저 그러면 주요 신경인지장애와 선망의 특성 비교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선망이라고 하는 것과 신경인지장애, 그러니까 치매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주요 신경인지장애는 점차적인 발병, 점진적 퇴행, 의식 수준은 손상되지 않지만 단기 기억 손상 이후 장기 기억이 손상이 됩니다. 언어는 초기에는 정상이지만 점차적으로 실어증이 나타나고 사고 과정이 손상이 되면서 인지가 드물지만 망상, 환각이 있게 되죠. 정서는 초기에는 우울과 불안, 후기에는 불안정한 기분, 감정이 폭발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망은 급성 발병, 몇 시간에서 며칠, 의식 수준이 손상이 되면서 변동이 있어요. 기억은 단기 기억 손상, 언어는 불분명하게 발음이나 적절하지 않고 횡설수설하고 사고 과정은 일시적으로 손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는 환시, 환촉, 망상, 정서로는 불안, 환각으로 두렵거나 초조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너싱 프로세스는 어때야 할까요? 먼저 어세스먼트 한번 봅시다. 주요 및 경도신경 인지장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조기 진단이에요. 대상자의 정신 상태를 어세스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과거력과 평소에 익숙한 일의 수행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 신경인지장애, 거짓 신경인지장애 등을 감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 정신과 병력과 인지기능의 결함을 숨기기 위한 부정, 합리화, 주제를 바꾸고 화를 내는 행동을 사정해야 하죠. 주요 신경인지장애 대상자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사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도 신경인지장애의 경우 최근 기억에 즉각적인 기억 문제가 있지만 주요 신경인지 장애의 경우 대화 능력의 문제를 초래할 정도의 심각한 기억력 상실을 나타내고 결국 실어증으로 진행이 되고 점차 가까운 가족이나 자신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실인증이 나타납니다. 감정 상태에서도 불안, 초조, 감정적 폭발 등의 양상이 나타나는지 어세스해야 되고 분노나 적대감 등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를 해야겠죠. 계산 능력이나 간단한 작업 수행 능력, 문제 해결 능력도 어세스하고 초기에는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지면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순서대로 하지 못해서 복잡한 행위를 시작하거나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신경인지 장애의 경우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죠. 어떤 상황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해서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지식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며 활동이나 예산을 계획하는 것은 이것도 물론이지만 식사 준비 같은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판단력의 저하도 두드러지겠죠. 그러면서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한겨울에 잠옷을 입은 채 거리를 방황을 할 수가 있어요. 상실로 어떤 현실감의 상실로 어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도 보일 수가 있고 사회 규범을 무시하는 비도덕적인 행동도 보일 수 있습니다. 주요 신경인지장애는 생리적 변화에 따른 자가간호 양상에도 변화를 보이는데 수면 양상이 바뀌어서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배회하죠. 배고픔이나 갈증도 인지하지 못하고 중증 단계의 경우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나타나고 배설 후에 처리에도 어려워하고 옷 입기, 개인위생, 목욕 등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익숙한 길도 찾지 못해서 결국 주위의 보호를 필요하죠. 연속적인 행동도 거의 불가능해 복잡한 운동을 하지 못하고 심해지면 옷이나 수저도 혼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표 22-1에 한국판 간이정신 상태 검사가 있어요. 자, 몇 가지를 보면은 올해가 몇 년도인지, 무슨 계절인지, 지금 오늘 며칠인지,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지금은 몇 월입니까? 자, 이런 것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나무, 자동차, 모자, 이거를 듣고 끝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기억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이를 한 장 드릴 것입니다. 그 종이를 오른손으로 받아서 반으로 접은 다음 무릎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오른손으로 받아서 반으로 접고 무릎 위에 놓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너무도 그쵸, 당연한 인지 기능인데 치매가 점점 진행되면 이런 거를 못 하신다고요. 참 너무 저는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간호진단, 주요 및 경도신경인지장애와 관련해서 흔히 내릴 수 있는 간호진단은 기억장애, 만성혼동, 언어적 의사소통장애, 배회. 배회는 저희 시할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주택에 계셨는데 꼭 해가 떨어지면 일몰증후군,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잘 때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대문을 열어젖히고 아드님이 옆방에서 잠을 자는데도 아들아 아들아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참 난감해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 어떤 배회, 일몰증후군, 원더링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잊어버려요. 그냥 나가버리면. 이러면서 상해 위험, 목욕, 자기돌봄, 결핍. 목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액티비티 데일리 리빙이 없어진다는 거죠. 옷 입기, 자기돌봄, 결핍, 용변, 자기돌봄, 결핍. 그냥 아무데나 그냥 싸시니까 그러면은 성인용 기저귀를 하죠. 근데 성인용 기저귀도 다 뜯어놓고 벽에다가 일명 무슨 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 많이 있을 거고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그렇다면 간호계획과 수행을 보면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장애 원인을 치료할 수 있다면 신경인지장애를 치료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혈관성 신경인지장애의 경우에 식이요법, 운동, 고혈압 및 당뇨관리 등으로 적절히 치료하면 질병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치료되기는 불가능하지만 재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능 회복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그 혈관성 신경인지장애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떤 DM 매니지먼트를 한다면은 기능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신경인지장애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경인지장애는 비가역적이에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기능 상태가 호전되기 어렵고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한 간호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신경인지장애 대상자 간호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대상자가 적정한 수준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각각의 대상자마다 다릅니다. 간호 목표는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장애와 관련해서 기대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죠. 대상자의 배회가 감소될 것이고, 대상자의 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이 유지될 것이고, 대상자는 단기간의 기억이 유지될 것이다. 대상자의 신체적 손상이 없어질 것이다. 대상자는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것이다 입니다. 간호계획과 수행을 보면 첫 번째가 약물치료예요. 주요 및 경도신경인지장애의 기본적인 병태생리 과정을 회복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 없죠. 그래서 신경인지장애에서는 아세틸콜린,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신경인지장애의 약물 치료로 아세틸콜린 전구 물질, 콜린성 기량제,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와 같은 보충요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와 NMDA 수용체 기량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는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담당하는 효소 억제제로서 아세틸콜린 기능을 잃지 않도록 적용을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약물이 바로 도네페질이에요. 아리셉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리바스타그민, 엑셀론, 갈란타민, 레미닐, 타크린, 코크넥스 등이 있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도네페질을 많이 처방을 합니다. 가장 먼저 개발된 타크린은 간의 독성 때문에 매주 간 기능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처방하지 않죠. 최근에는 도네페질과 리바스티그민이 패치로도 개발이 되어서 신경인지장애로 인한 구강 투여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와 보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NMDA 수용체 기량제는 메만틴, 나멘다, 메만틴으로 많이 처방하죠. 콜렌 에스테라제 억제제 효과가 없거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약물 치료는 신경인지 기능의 개선을 돕지만 질병의 전반적인 경과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 한 2년 전부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 2년 전부터 좀 약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때 서울대병원에서 도네페질을 꾸준하게 처방을 했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신증적 증상, 망상이나 환각, 초조 및 공격성이 있을 경우에 이제 할로페리돌이라고 해서 할돌, 그 다음에 올란자핀, 자이프렉사, 리스페리돈. 저희 엄마 같은 경우 이제 리스페리돈하고 도네페질을 먹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향정 약물이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수면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이 벤조디아제핀계 이제 약물이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선망을 일으킬 수 있고 인지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복용에 유의해야 해요. 우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흔히 처방되는 약물의 2분의 1이나 3분의 2 용량으로 복용하도록 하는데, 이유가 항우울제가 우울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선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작용이 적은 SSRI, 그러니까 프로작 같은 경우 항우울제를 많이 쓰죠. SSRI, 프로작. 그 다음이 안정간호예요. 대상자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망상이나 환각을 적절히 다루며 동시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환경이나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죠. 불이 많이 나죠. 집에서 가스레인지에 어떤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때 가족들은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서 음식을 만들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어머니께서 음식을 만드는 동안 제가 부엌에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뭘 해야 될까요? 저도 이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어디에, 그러니까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그래서 그 차단기 있죠? 15분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꺼지는 거, 그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불이 나죠. 아파트에서 불이 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가스레인지 켜놓고 잠깐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아니면은 전기레인지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간호사나 돌보는 사람이 대상자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어떤 일에 참여하는 능력이나 어떤 욕구를 서포트 해줘야 돼요. 특히 야간에 노인들이 흔히 보이는 졸음, 혼동, 보행장애,
실수로 넘어짐 등의 증상들을 선다운 신드롬, 일몰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복용 등으로 지나치게 진정되었을 때, 향정 약물을 복용했을 때, 또는 어둡거나 옆에 사람이 없어 외부 자극이 부족할 때 흔히 나타나죠. 그 다음에 진압력 유지와 증진이에요. 자, disorientation,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유지를 해주고 증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흔한 문제예요. 그래서 간호계획은 환경 내에서 대상자의 기능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가 거주하는 방의 문에 크고 선명하게 이름을 적어 놓는 것도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이름을 상기시켜 주는데 효과적이죠. 개인 소유물도 오리엔테이션을 줄 수 있는 도구로서 대상자에게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을 주고 입원 시설에서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구별하도록 도와줍니다. 밤에는 방을 밝게 하는 것이 진압력에 도움이 되고 또 밤 시간대의 초조함을 감소시켜주고, 어떤 전문가들은 대상자의 안정을 돕기 위해서 페노피아진, 뷰티로페논과 같은 향정 약물을 소량 사용하라고 추천을 하죠. 근데 우리가 진정제에서 바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쓰죠. 요즘은 기질적인 뇌 병변이 있는 대상자에게 오히려 초조감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바비트레이트는 요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큰 시계, 그쵸? 숫자가 크게 있는 큰 시계는 시간에 대한 진압력을 갖도록 돕고, 하루의 날짜가 큰 글씨로 쓰인 달력도, 이런 거를 이제 인력이라고 하죠. 매일매일 시간에 대한 진압력을 위해서 유용합니다. 또한 다른 진압력을 위한 자극을 제공하고 최근의 사건에 흥미를 갖는 데는 신문이 도움이 됩니다. 신문은 대상자에게 창조적인 배출구를 제공하고 환경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데, 요즘 신문 보시는 분 없죠? 다 이제 핸드폰으로 보니까. 현실에 대한 진압력을 갖는 것은 인지적 손상이 있는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그룹 모임을 갖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룹에서는 각자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날 스케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현재 대상자의 기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서 규칙적인 일상생활의 한계를 정하고 일과를 계획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고 간단하게 일을 시행하되 고정적인 일을 주도록 하면서 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해주며 새로운 경험에서는 서서히 직면하도록 조정하고 사려 깊게 보호도 해줘야 됩니다. 대상자가 요구하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 이상의 도움을 주지 않도록 하고, 왜냐하면은 자존심이나 자립심을 저하시키고 재활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대상자의 진압력과 혼란 정도를 파악을 합니다. 이때 대상자가 잘못 지각해서 생기는 부적응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다른 대상자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담담한 태도로 수정을 해주죠. 그 다음이 의사소통이에요. 간호사는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공감, 온정, 돌봄의 자세로 대상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꼭 필요하죠. 대상자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대상자의 과거 어떤 회상을 격려해 들을 수도 있고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얻을 수도 있어요.
기억력을 상실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와 상호작용을 할 때에는 대상자와 자주 짧게 만나는 것이 좋고, 사소한 일에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낮고 분명한 음성으로 말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질문을 간단 명료하게 하고 대명사를 사용하지가 않고 한 번에 너무 많은 단어를 말아야 되겠죠. 혼돈을 감소시키고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단어나 속어보다는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생각이나 설명을 하도록 해야죠. 복잡한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요구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폐쇄적 질문을 합니다.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씩 수행하도록 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 태도로 공감하고 수용해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대상자가 좌절을 해요. 가능한 한 대화의 초점은 대상자가 시작하는 주제에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상자는 예전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편안하게 느끼며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남아있는 기억을 이용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실감을 가지도록 하지만 대상자의 자존심이나 불안정한 감정을 자극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를 잘못 지각할 때 부드럽고 타협적으로 다루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대상자가 남편이 집에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할 때 간호사는 당신은 남편을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때때로 남편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 보죠?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갑자기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하면 불안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나 음악은 대상자의 과거 경험을 기억해내는데 도움이 되고, 대상자가 초조해할 때 자극을 줄이고 오락과 기분 전환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적절한 유머와 융통성은 대상자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적절히 기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의 아빠가 지금 89세로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엄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빠 모르게 우리가 그 장례를 치렀어요. 딸 셋이. 근데 부부라는 그 존재는 아나 봐요. 아빠 꿈에 엄마가 가마를 타고 이제 가마를 타고 좋은 데로 간다고 아빠한테 꿈에 여러 번 나타나셨대요. 근데 아빠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계시니까 충격을 받을까봐 한 2년 동안 전혀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요양원에 갈 때마다 아빠가 저희들한테 늘 물어보셨어요. 너희 엄마 지금 돌아가셨지? 너희 엄마 죽었지? 죽은 것 같아. 그게 확실해. 계속 그렇게 되물었어도 아니요. 아빠 엄마는 지금 다른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인공호흡기로 하고 계시고 전혀 못 알아봅니다. 늘 그랬어요. 근데 그 1년 전에 계속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큰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다음부터 아빠의 그 몸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상당한 불안을 느끼면서 그 앰뷸레이션 하는 것도 너무 쇠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괜히 했나, 언니하고 상의해서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
아빠가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후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의 인지 능력도 너무 안 좋아지고 지금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참 아빠를 볼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대상자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제 직면하면서 불안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건설적인 대처 행동의 강화예요. 자, 인지적 장애에 적응하려는 대처로 대상자가 과거에 다른 사람을 유혹했던 행동과 유사하게 간호사를 툭툭 치거나 음탕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대상자는 음식물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기 방에 음식을 쌓아두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남을 잘 의심했던 대상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더 심해지기도 하죠.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대상자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전에 이러한 신경인지장애 치매를요, 예전에 노망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그러한 노망이라는 거를 쓰지 않죠. 간호사는 부적절한 대처 행동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의 원인을 밝혀내고 경감시키도록 노력해야 대상자가 덜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즉, 대상자가 결함 속에서도 어느 정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는 원더링, 배회 행동은 돌보는 사람에게 고통과 부담을 줍니다. 만약에 우리 그 식구 중에 하나가 치매에 걸려서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밖을 돌아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시설에 입원을 시키죠. 그쵸? 딱 잠가놓고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못 열게 해놓죠. 그쵸? 그래서 또 restraint, 억제들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치매가 심하신 분이 너무 과격하거나 원더링이 심하고 그러면은 시설로 가면 시설에서도요, 이렇게 과격한 치매 대상자는 나가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디 저기 그 지방 그 시골, 그러니까 대도시, 지방도 대도시가 아니라 어떤 그런 한적한 곳으로, 거기 이제 요양원 같은 곳에 그 억제대로 묶어놔요. 참 쉽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억제대를 사용하는 분을 많이 봤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대상자가 배회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약물 복용으로 인한 초조와 불안 때문일 수도 있고, 신체적 또는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서 느끼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 시설을 도망치려고 해요. 목욕이나 약물 복용처럼 싫어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면 피하려고 하는 것과 이제 유사하죠. 또는 이런 원더링을 통해서 관심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킨다면 가족이나 치료진이 그 행동을 조절하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배회를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은데, 가능하다면 야외 공간도 포함해서 안전하게 돌아다니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집에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많이 이게 이제 뜨죠. 어떤 뭐 키가 몇 센치고 뭐 나이가 몇이고 어떤 옷을 입고 지금 어떤 그 어르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가족의 반응 과정을 먼저 보면, 첫 번째가 부정이에요. 그 다음 과잉 관여, 분노, 죄책감, 수용.
심각한 기억력 감소를 무시하기도 하고 문제가 없는 지난 일에 대한 기억력을 문제가 없다는 증거로 삼을 수도 있어요. 치료 계획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이 부정이. 그렇다면 교육을 시키고 지지적인 직면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 과잉 관여. 일상적인 가족 활동을 희생을 하죠.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대상자 간호를 가족이 책임지려고 해요. 이거는 가족이 글쎄 책임을 져야 될까? 이거는 모든 가족이 이제 희생양이 되는 거죠. 간호중재, 문화적인 규범을 정하면서 과잉 관여와 관련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 이제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그 단계하고 좀 비슷하죠. 대상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부담과 포기한다는 감정의 반응. 종종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로 투사되거나 전치가 되죠.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역전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저희 엄마도 아빠도 요양병원에 계셨다가 요양원으로 갈 때 맨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신데 부정을 하게 됐고 과잉 관여를 하다가 결국은 딸 셋이 싸움 박질이 일어났어요. 다 50대가 넘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분노를 재인식하고 대상자가 죽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반응, 대상자와 겪었던 과거의 상호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인터벤션은 질병에 대한 것과 가족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교육을 해야 돼요. 대상자가 반대할지라도 돌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두 분이 맨 처음에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상당한 어떤 그러한 그 반대가 심했죠. 본인이. 근데 아빠는 지금 한 7년인가 8년째 됐는데 거기 가서 많이 좋아지셨고, 엄마는 요양원을 가신 지 한 달 반 만에 가셨어요. 폐렴으로. 그래서 저는 그 엄마만큼은 요양원에 가기 싫어하시니까 여성 노인들이 더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 집, 내 살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모셔서 엄마가 빨리 가시지 않았나, 83세에 가셨기 때문에, 물론 평균 연령으로, 평균 수명으로 가시긴 했지만 어떤 죄책감이 굉장히 심하죠.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이에요. 다른 단계들의 해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지지와 지식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튜징크와 말러라는 학자가 신경인지장애 치매에 대한 가족의 5단계 반응을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잘 표현을 했죠. 그 다음 자, 중재, 그 가족계획과 수행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 중재가 있어요. 많은 경우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지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가족들이 주요 및 경도신경인지장애 대상자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잃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케어러, 즉 가족 돌봄 청년들, 자신들이 일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나 어떤 조부모 때문에 자기의 삶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질병 초기에 집중적으로 시중을 들어야 하는 처음 몇 주 동안 가족들을 지지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고, 이때 대상자들이 새로운 경험에 적응하는 어려움 때문에 더 저항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효도와 요양원에 모시는 것에 어떤 가치를 서로 연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상한 요양원이 뉴스에 나오는데 그걸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에게 어떤 요양원에 모시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효도하고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요즘 요양원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거기 시설장이 꼭 간호사인 요양원으로 저는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대라든가, 간호사들은 학대를 볼 수가 없죠.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요양원 시설장인 센터장인 그러한 요양원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평가. 자, 이 약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간호평가. 간호사는 질병 경과에 따라서 목표나 간호 계획 및 수행이 변하고 이에 따라 치료 결과도 변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주요 및 경도 인지장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사정하고 이에 따른 대상자 목표나 간호 계획 및 수행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및 경도신경 인지장애 대상자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질병의 경과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육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